네,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 깨달은 점이 있어서 정리도 좀 해볼 겸, 공유가 된다면 공유도 좀 할 겸, 글로 쓰긴 좀 귀찮고 해서 녹화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인간이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을 믿는 것. 네, 신을 믿으면 내가 태어난 목적,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 내가 중간에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쓰러질 수야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되게 명확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갈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가 되죠. 그걸 잘 지키냐 못 지키냐는 본인의 상황이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행복의 방향성, 그리고 행복의 목적, 도착지도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될까? 일단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할 때 신이 없는 세상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따르면 신이 없다고 가정하고 인간의 존재 목적은 다음 세대로 나의 선조로부터 받은 DNA를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서글퍼지기도 하고 쓸쓸해지기도 하는데 사실 아주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나의 DNA를 전달하는 목적, 그냥 그 수단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자식이 존재한다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내 자식, 즉 과학적으로 내 DNA가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행복이라는 이 기계장치의 목적을 완수했다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들은 특별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행복들을 찾으시면 되고, 어떤 교회를 가거나 불교의 종교에 귀의해서 어떤 행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식을 낳는다면 더할 말이 없죠. 네, 잘 키워내기만 하면 저는 아주 건조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논리적으로만 그 최종적 행복은 납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지 못한 제 입장에서 먼저 서글픔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신을 믿지 않다 보니까 내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두 번째, 자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나의 DNA는 끝난다. 그런 허무하고 의미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나의 삶이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마치 푸른 구슬에 붙은 박테리아처럼 이 지구상이라고 하는 우주의 외로운 별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 정도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런 원대한 목적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좀 서글프기도 했죠. 유시민 작가의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원대한 목적의식, 어떤 인간의 존재 가치를 몰라도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도 행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위로가 됐고 꽤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물어봐요. 너는 왜 살아? 좀 자극적으로 물어볼 때 너는 왜 죽지 않아? 다양한 답들이 있겠지만 저를 가장 재밌게 만들었던 답은 그냥 궁금해서 산다. 세상이 이렇게 재밌게 많이 바뀌고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과연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산다 라는 답을 들었을 땐 좀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답이 될 수는 없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진짜 궁극적인 해답을 알고 정답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죠.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이 들 때 그냥 그 생각, 정답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답도 없는 거 계속 고민해봤자 바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어차피 우리의 기계 장치는 그쪽 방향으로 설계가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만 아플 뿐이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광기가 있고 집착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도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 좀 지식인들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거나 고민할 것 같은 분들이 있으면 늘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가 100% 동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떤 정답처럼 삼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기분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웃기게 들리겠지만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거를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가짜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이 우주를 창조한 뭐 어떤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를 한 명 한 명 알아보고 기억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빅뱅 키트 같은 것을 그냥 사서 플레이를 눌렀고 그 안에는 코딩이 되어 있는 법칙대로 그냥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진화하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코딩되어 있는 기본적인 법칙들이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현재까지 와 있다. 물론 그 신의 존재는 1억 년씩 앞으로 넘어서 스킵도 할 수 있고 뒤로 돌아볼 수도 있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우리와 대화하거나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치 없다.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서글프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의 역사상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지동설이 주장되는 순간부터 중세시대가 마무리되는 즉 신이라는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할 때부터 철학적인 담론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제가 좋아했던 니체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도 마찬가지였고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둘러보면 다 만든 의미가 있는데 나는 왜 의미가 없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내가 그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그 답변도 꽤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존재 목적과 의미도 없는 이 하찮은 존재가 이 삶을 행복이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원어 그대로 말하면 슈퍼맨이라는 표현을 쓰고 해석으로 하면 초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로 정말로 아주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아마 초인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이 없고 자식이 없지만 이 허무한 세상에서 나의 가치,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한 행복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즉 초인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뭐 그게 길이 뭐 남거나 역사적인 뭐 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그냥 내 삶이 그렇게 좀 정리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믿는 제 입장에서는 역시나 그 결과는 그 결론은 굉장히 어둡고 냉소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존재 목적이 없다는 걸 다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존재할 이유도 없고 누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한 3, 4년? 길게는 4, 5년 정도? 계속 고민을 했던 문제인데 오늘 그 전체 내의 얘기는 아니고 핵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찾은 첫 번째 정답은 본질은 바로 기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중요하다. 예전에 한 인터뷰가 있죠. 오래된 인터뷰인데 옷을 왜 이렇게 입으셨어요? 했더니 그 여자분께서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밈이 되어서 여러 가지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의 몸은 사라지고 말고 목적도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기분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훈련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우습게 들리겠지만 저는 자취를 하고 혼자 살지만 처음으로 얼마 전에 잠옷을 사봤어요. 그냥 반팔티 입고 반바지 입고 또는 뭐 적당히 입고 그냥 뭐 자면 되는데 편하잖아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예쁜 잠옷을 입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집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좀 정리도 잘 해놓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제 침대의 이불보를 쫙 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저녁에 와서 또 들어가서 잘 건데 그걸 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처음엔 몰랐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나의 집을 살펴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기분은 나 제법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위로를 해줬습니다. 효율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떤 기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 거죠. 그리고 잠옷을 샀다는 것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집에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후줄근하거나 너무 한심해 보이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옷을 사서 좀 귀찮기도 하지만 그 잠옷을 입고 잡니다. 이렇게 기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죽으면 사라져 버릴 것이고 뭐 천국도 없고 내세가 없는 이 무신론의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과 가치는 어떠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분을 느끼는데 돈을 쓰는 것,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고차를 사지 않고 새 차를 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사자마자 감가가 시작되고 중고로 산 물건들은 잘 팔면 손해도 안 보는데, 그런데 부자들은 그걸 고르고 대리점에 가서 차를 타보고 대우를 받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의미를 가진다는 게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그 기분에 돈을 더 쓰는 것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기분은 아까 말했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지금은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행복, 존재 없는 가치가, 아니, 가치 없는 존재가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나의 기분을 만드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기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뭐 아주 궁극적으로 인생의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거나 나라는 사람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제가 찾은 이 기분을 만드는 법, 바로 제가 만들어 본 행복 그래프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을 가운데다 놓고 술, 마약, 담배처럼 어떤 즉각적인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볼게요. 이건 뭐 어떤 것도 괜찮아요. 게임일 수도 있고 중독적인 것, 모든 것이 가능하겠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행복을 주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다시 원래 방향대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 행복이 유지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일상으로 느끼게 돼서 다시 감흥 없는 영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죠. 그리고 어떤 노력 없이 이루어진 모든 행복과 희열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은 언제나 내리막을 밟게 되고, 그 내리막의 결과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이 일상의 연장은
불행적, 즉 행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의 연장으로 기억되게 될 거예요. 즉 우리가 먼저 행복을 찾게 되면 노력 없고 고통 없는 단순하고 아주 1차원적인 행복을 얻었다고 친다면 그것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불행이라는 형태의 연장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일상이라는 0이라는 그래프 속에서 뭐 마라톤이라든지 학교 숙제가 너무 많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꽤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프를 상상해 보면은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복도가 올라가는 그래프의 연장에 일상을 두게 됩니다. 즉 제가 찾은 첫 번째 행복론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나의 지금 이 삶을 무료한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행복이라는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100% 행복의 양만큼 불행의 시간을 지나쳐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고통받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말해 나갈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이타심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일부이지만 저는 제가 찾아낸 이 그래프의 그림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복되고 크게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종착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에 대한 행복과 가치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일탈에 대한 행복만을 기대하게 될 거예요. 일상을 행복으로 채우는 법, 바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발전적이겠지만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나를 끌고 내려가는 것. 그리고 천천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나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